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1시간 한 50분 정도 돼서 발표자 선생님들께 20분씩,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 10분씩 이렇게 일단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또 플로어에서 질의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외국어대학의 김면회 교수님께서 틈새 정당의 정당과 정당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외대에 있는 김면혜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틈새 정당과 정당 민주주의. 그중에서 저는 독일의 경우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획하시던 분들한테서 기획하신 쪽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지구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틈새 정당 속에서 어떻게 지금 서로 마주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정당 민주주의라는 부분 속에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달라고. 제가 일반론적인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에서 한번 예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추적해 보면, 뭐 저희들한테 적합성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고 받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짚어 사례 연구로서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가, 뭐 이런 정도만 사실을 추적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 정도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틈새 정당이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독일에 있어서 이 틈새 정당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독일의 정당 정치가 안정화되어졌을 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정당 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그렇지만 사실적인 내용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독일에 있어서 새로운 정당으로서 기성 정당의 그 틈새를 비집고 정당의 기존의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아 왔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정당 체제를 흔들고 새로운 불안정한 정당 체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오늘날 시각 속에서는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틈새 정당으로 분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독일의 정당 체제의 변천사라는 측면 속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독일에 적용했었을 때 그 틈새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당들을 우리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의미가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개로 적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저는 오늘날 지금까지 봤었을 때 현대 1949년 이후부터 4개의 정당을 한번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 추적해보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 이 문제가 기성의 제도에서 얘기하는 정당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때 정당 민주주의와 현실의 운영 속에서 나타나는 간극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이 기성의 정당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전반적인 영향에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 건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틈새 정당이라 하면 뭐 논의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뭐 조직론적 시각으로 볼 거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볼 거냐, 특정 이슈로 볼 거냐, 논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틈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 신생 정당과 큰 차이점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성 정당에 있어서의 그 틈새를 유의미한 대중들, 유권자로부터 지지율을 확보하여 유의미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 이 정도로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물론 그 정당이라고 하는 기성 정당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거고, 대중들한테 호소력을 통해서 제도권 내로 들어가는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유럽의 정치, 저는 유럽 정치를 하는데 유럽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큰 시각으로 보면은요, 기존의 정당 체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변화가 크게 봤었을 때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지금 1945년부터 우리가 현대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면 45년도부터 대략 한 2000년 동안 어떤 이게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성의 정당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큰 이의를 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적했었던 학자가 있길래 공교롭게도 제가 찾아봤는데, 뭐 이탈리아 학자들하고요. 이탈리아 학자들이 그걸 추적해 봤는데 4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대략 한 70여 년 정도 되나요? 70여 년도를 다 통계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는 정당이 기성 정당을 해집고서
입성한 것들을 쭉 추적한 것이 있는데 그 개념을 PSI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파티 시스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쭉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비율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10년 단위로 쭉 추적해 봤었을 때는 없진 않았었는데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하고 2000년대 21세기가 되면서 유럽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정당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틈새 정당 또는 신생 정당이 유의미한 제도권 내로서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입성하는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 1하고 2에서 말씀드리고 있던 그 통계 자료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제 페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09쪽에 보면은 발표집에 109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10년 단위로 끊어봤었을 때 19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우연히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1992년이라든지 그 이탈리아 정도가 좀 정당 체제가 참 불안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쪽에서 좀 보였었지만 대부분 큰 변화가 없이 기성 정당이 계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10년대에 가보면 뭐 그리스 잘 아시죠?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에 있어서 눈에 띄게 새로운 정당들이 기성의 정당 체제를 비집고서 들어오는 비율이 여기 제가 보면 5.9%라고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온 거 있는 거 보는데요. 5.9%의 새로운 지지율을 유권자로부터 받으면서 기성 정당을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은 이 틈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럽의 정당 정치, 정당 체제를 분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정당 정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뭐 21세기 넘어가고 여러 가지 독특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환경 이런 것들 속에서 기성 정당의 그 틀을 해집고서 들어오는 정당들이 꽤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독일의 정당 우리 교과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정당체는 2.5당 체제다. 근데 그것을 지난 것은 오래됐고요. 지금은 6당 체제라고 얘기하는데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로 저희가 파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당들이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대안을 제시했느냐,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어서의 정당 민주주의는요, 뭐 저희 나라도 물론 정당법이라든지 헌법에도 약간 표현은 되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상당히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21조에서 독일 사람들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본법 21조에서 저희 나라 헌법에도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당법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당법이 독일에서는 1967년도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었던 것이 가장 그 의미를 갖는 법안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 지금 발효되고 있는 정당법 수차례 물론 부분 개정이 있어 왔죠. 39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39개조로 이 정당법에서 온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이번 기회 한번 봤더니만 60몇 개조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항 속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독일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6조에서부터 16조까지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따져보는데 독일은 정확하게 세 개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말로 얘기하면 레기오날레 아우프바우, 지역의 토대를 기초로 하여 정당이 건설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funktionaler 아우프바우,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베르티칼러 아우프바우라고 얘기했는데 버티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그 조직 체계. 이것은 지금 의사결정의 상향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밑의 토대에서부터 중앙회의까지, 중앙당까지에 있어서의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이것은 어느 정당이고 다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항에 있어서 세부적인까지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당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토대, 두 번째는 기능적인 역할 분담의 분화,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상향식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히틀러 시대의 나치의 어떤 당 운영의 조직이라든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 가지는 독재성, 비민주성이라고 하는 경험에 대한 반감 속에서 현대 정치 속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이것은 여전히 관철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구체적인 명시 속에서요. 근데 뭐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신천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도 속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된 것과 구체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만족감을 가지고 정치적 혐오감도 좀 적고 그러겠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 왔었던 것이었고 그런 어떤 괴리 속에서 제도와 현실 속에서의 괴리 속에서 틈새 정당의 명분이라든지 대중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하는 근거는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독일의 정당 체제의 기성 정당 체제가 이렇게 균열을 일으켰던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건 대표적인 것이 녹색당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분명히 틈새 정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당들에 의해서 1983년도에 연방의회에 들어가면서 독일의 정당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랬었죠. 물론 뭐 그들의 뭐 탄생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방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기성 정당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당 당신분 뭐 3인당이나 대표적으로 기독교 민주당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겠는데 특히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 분류상으로 보면은 3인당 쪽에 가까운 좌파 계열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성 3인당 같은 경우에 그 당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성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자기들은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물론 환경 문제나 이런 것도 앞세우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이슈로서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이 당의 운영,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독일 말로 하면 바시스 데모크라트, 영어로 하면 뭐 베이스 데모크라시겠네요. 토대 민주주의 이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것은 뭐냐면 당의 운영이 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원이 중심이 된 당원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토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녹색당의 탄생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원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는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더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이거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도 보다 더 토대가 중심이 되어지는 당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당의 지도부가 관료화가 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 기성정당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당의 지도부를 로테이션을 합니다. 순환제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 하나가 당을 관료해서 지배하는 형식은 문제가 많다. 로테이션 한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녹색당의 지도부는 지금도 로테이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하나가 예를 들면 독일의 3인당 같은 경우 빌리 브란트가 아주 그 카리스마도 있고 뭐 늦게까지 이렇게 당 의장을 하고 이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특정인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회에 진출해야 되는 의원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의미 속에서의 강제위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3인당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당원들의 의사인 것이지 의원은 하나의 수단이죠. 의회에 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녹색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겸직을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당뇨화가 되고 당 내가 비민주화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특정의 소수가 의원도 하고 당류도 다 장악하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병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있어서의 그 여성들 소수자 이분들이 정확하게 일정한 대변을 받을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어떤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들의 대표적인 그런 대안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물론 나눠지죠. 대표적으로 겸직 같은 경우 문제는 어떤 당의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부딪히면서 약간 변화해 나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제 위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녹색당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에 나오는 국회의원에 있어서 어떤 자유 의사결정 이런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철되기는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말씀드렸었던 녹색당이 토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그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여성에 대한 문제 얘기를 했었지만 녹색당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녹색당이 대부분 국회의원들 연방 하원에 진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비례대표제로 뽑히거든요. 독일 선거제도 속에서 보면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단위 비례대표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든지 언제든지 순번을 정할 때 13579는 여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당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한도 50% 이상은 여성입니다. 연방 하원에. 그런 것을 최초로 녹색당이 이런 것들을 명문화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기성정당에 나름대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녹색당은 당헌상으로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좌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좌파당은 3인당 계열에서 이탈한 세력이고 독일은 독특하게 1990년에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동독 지역, 우리 지금 우리가 통일된 구북한 지역이겠죠. 여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이 정당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특정 정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동독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색만 가지고 등장한 정당은 결코 아니고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3인당의 실용주의성, 개량적인 이론 남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이면서 구서독 지역에 기존의 실용주의 노선을 거치는 3인당을 비판하면서 뛰쳐나온 세력들과 연대가 되면서 전국 정당화됐습니다. 물론 주요 지지 기반은 구동독 지역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3인당보다 강하다,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정당은 지금도 여전히 연방 하원 속에서 지금 총선 국면 속에서는 총선이 끝나 지금 회기에서는 제 5번째 정당인 것이고 상당히 끊임없이 통일 이후에 연방 하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정당 대략 한 8 내지 10%요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들은 이제 어떤 그 방향성과 관련된 3인당과의 논쟁 이것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독특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 정당의 어떤 조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정당법에서 결정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런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속에 3인당보다 또 더 좌파적인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당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지도부 같은 경우에서 독일 말로 하면 도펠스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중의 대표를 둡니다. 3인당 같은 경우는 당의 대표를 뽑아서 이제 한 임기가 2년 정도의 전당대회가 있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2명을 둡니다. 2명을 두고 이쪽 좌파당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최소한도 1명은 여성이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원상에. 지금도 여전히 그 당원상에 그다음에 대표가 여성이 하나이고 또 한 명이고 이것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한 사람한테 쏠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저기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정당이 해적당이라고 하는 건데 한때 2010여 년도 2010여 년도쯤에 유럽을 한때 휩쓸었었던 해적당의 돌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보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먼저 시원적으로 만들어졌던 나라는 스웨덴이었죠. 스웨덴의 특정한 정보화,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자유, 뭐 이런 문제, 인간의 존엄성, 정보화 속에서 디지털화가 되어지고 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침해, 이런 국가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이렇게 저작권의 문제, 특허권에 가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했었던 독일에도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최초에 만들어졌던 2006년도였었고요. 그때 2010년인가 11년도에 아주 센세이션을 했었죠. 2011년도는 뭐냐면은 바로 그 시점이면
녹색당이 그 기성정당을 의 틈새를 뚫고서 들어와서 30여 년 전을 연상시키면서 새롭게 정보화라고 하는 이런 매개고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정당화가 되고 젊은 층들이 여러 가지 저기를 모였습니다. 한때 녹색당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었을 때도 해적당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녹색당이 어려움에 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녹색당 오래 못 갔습니다. 해적당. 예, 해적당이요. 해적당은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해적당은 지난번 2017년의 선거 속에서 보면 거의 뭐 1%도 0.6%, 4%인가 그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었는데, 근데 재밌었던 것은 이 사람들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독특한 자기들의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당내 의사 결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이버 공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것을 리퀴드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거의 매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라고 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대부분 정당들이 그런 것을 수용하고 있지만 독특한 프로그램을 쓴다든지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이것이 당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정확하게 저도 그 프로그램의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공동으로 문서를 작업하는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지고 관람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당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못해. 물론 지금도 있긴 있지만은 연방 하원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다음에 선거 분석가들이 상당히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거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고, 한때 대표적인 틈새 정당의 하나로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게 사실 하나가 있었죠. 그다음에 오늘날 뭐 유럽 정치에서 대부분으로 나타나는 국가들 나타나고 있지만 이 극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독일 대한당이 있습니다. 이 독일 대한당은 지난 2017년 1년 반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대략 한 12%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일약 제3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뭐 내용이야 뭐 저기 다시 알겠지만 독특한 대부분 독일에 일단 뭐 배병희 선생님 더 자세히 더 설명을 하시겠지만 독일에 있어서는 극우당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정당법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것은 독일의 극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파 이 세력들에서는 독특하게 이 카리스마적인 정치 리더가 안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요인이 뭐냐? 독일의 정당법이 정확하게 내부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는 카리스마 같은 리더가 독일에 있어서의 극우주의적 성향의 정치 세력 속에서는 제어될 수 있는 것은 독일 표현으로는 강압적 제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독일과 같은 현상 속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어떤 정당 정치 기존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면서 어떤 직접 민주주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많이 거론될 내용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의 이중 대표성 뭐 이런 것들은 독특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뭐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눈에 띈 것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뭐 크게 뭐 4개 정당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물론 독일은 정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개 정당이 있는데요. 뭐 지역 정당도 있고 전국 정당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정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정당으로서 4개 정도인데 이 정당들의 이런 모습들 기성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 기민주 현실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제 문제 뭐 이런 것 지도부와 당원과의 어떤 괴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을 찾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기성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비판의 점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기성 정당한테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있던 현상으로 보면은요, 3인당 같은 경우는 대연정을 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전당대에서 당 의장을 뽑을 때 이렇게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 대의원에 의해서 뽑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대의원들이 모이는 형식으로 해서 600여 명이 모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방식이 당의 당원들한테 어떤 그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틈새 정당들이 계속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요소,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3인당도 지금 많은 경우는 당원들 전체가 투표하는 이런 제도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연정 같은 경우도 해도 당 지도부가 협상해서 이루어져 하더라도 그 최종의 저기는 당원들이 참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마 틈새 정당에서 얘기하는 토대민주주의적인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이 없지는 않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사회의 뭐 약자라는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 소수자라는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문제, 정치적인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당 같은 경우 가장 저기 했고요. 좌파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서도 여성이 해야 된다라고 이런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정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화된 것은 아니지만, 연방의 법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당 내에 있어서도 권유 사항으로 제가 있었을 때는 대략 한 30% 정도는 여성으로 기성정당들도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이제 공천을 주게끔 돼 있는데, 물론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요소들이 기성정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일단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저 국민대학의 배병인 교수님께서 기성정당의 카르텔화와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쓰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배병인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를 하는데 조금 저희 토론자분이나 총재께서 조금 힘이 쭉 빠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정당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의뢰를 받기를 포퓰리즘 정당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완결된 뭐 지구당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갖춘 정당이 아니고 주로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라고 제가 의뢰를 받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당 정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당 조직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쓸 만한 능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는 글은 주로 이제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포퓰리즘 정당들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좀 뭐 단상 내지는 조금은 그 거시적인 어떤 관점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걸로 발표문을 구성해봤습니다. 앞서 뭐 우리 김민혜 선생님 발표하시는 와중에 이제 여러 정당들이 리더하시는 와중에 조금씩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16년도 이후에 치러진 유럽의 각종 선거들은 전부 이제 국제 뉴스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그 이슈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전부 포퓰리즘 정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2017년 2017년도 9월 독일 총선에서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4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이제 3당으로 부상했다는 게 일면탑에 떠오를 정도로 그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은 사실은 좀 묻혀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났었고요. 2010년도 처음에는 아마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당시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노베르트 호퍼라고 부르는 오스트리아 자유당 극우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수도 있겠다. 사실상 거의 당선될 지경까지 갔었고요. 결선 투표까지 가서 근소하게 이제 낙선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다가 그게 이제 그 흐름들이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그 이듬해 벌어졌던 17년 5월에 이제 프랑스 대선에서 결국 마크롱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마린 루펜이 이끄는 이제 국민전선이 처음으로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고, 또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9월에 이제 독일 선거가 있었고,
그 해를 바꿔서 2018년도에 가게 되면 이제 독일에 작년 9월에 이제 독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바이에른 주라고 하는 그 김인현하고 항상 연정하고 이제 기사련이 항상 그 주도권을 잡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물론 기사련이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득표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와중에 약 10% 넘게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그 틈새를 역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채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작년에 스웨덴 총선이 있었는데 스웨덴 총선에서도 이제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그 극우 정당입니다만은 그 정당이 약 18% 육박하는 이제 득표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상 그뭐 가장 높은 득표율로 이제 그 스웨덴 의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18%라는 스웨덴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은 사실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그 총선 실제 결과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할 때는 2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스웨덴도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조금 20%보다는 좀 안 되는 이런 이제 득표를 하게 득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시기를 돌이켜 보면 뭐 다른 지역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극우 정당의 성장,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좀 유럽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 후면 이제 유럽의 선거가 개최가 되는데 유럽의 선거가 개최가 되는데 이제 두 달 후 유럽의 선거에서 이제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가 벌써부터 이제 주목을 받을 정도로 뭐 예컨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노란조끼 시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번 5월 유럽의 선거에서 근데 마린 르펜이 이끄는 정당이 일단 일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유럽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본다면 그 이데올로기의 특성에 견주어 볼 때 포퓰리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형태라고 부르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현된 하나의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정당 정치의 측면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제목에 표현한 것처럼 이 기성 정당, 주류 정당들이 이른바 카르텔 정당으로 변모해 왔던 그 과정.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피터 웨이어라는 사람이 그 오래전부터 주장해 정당을 전공하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의 하나의 귀결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뭐 기성의 민주주의 질서라든가 카르텔 정당에 대한 불만들은 계속 있어왔을 텐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면 최근에 폭발하게 되느냐 어떤 매개체가 있을 텐데 그 매개체를 뭘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종의 그 복지의 문제, 복지의 위기라는 문제로 그렇게 좀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발표문에도 뭐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일종의 화두처럼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컨대 프리덤 하우스가 민주주의 연차 보고서를 낼 때 이제 작년도 그 보고서 제목이 이제 위기의 민주주의였고 그 유사한 제목이 이제 역시 한 2014,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유사한 제목이 이제 반복돼 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도 이제 그 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을 내볼 때 항상 그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이제 포퓰리즘의 문제였습니다. 포퓰리즘이 자꾸 성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일종의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왔는데요. 저는 거기서 약간 좀 트위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포퓰리즘하고 민주주의 위기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이게 이제 포퓰리즘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서 포퓰리즘이 성장을 하는 거냐 이게 사실은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후자의 입장에서 근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포퓰리즘을 전공하는 연구했던 분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포퓰리즘을 뭐 무슨 대중추수주의 아니면 뭐 인기영합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과 좀 구별된다. 대중추수주의나 뭐 인기영합주의는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포퓰러리즘 정도로 번역할 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인데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이 어떤 정치적인 갈등 구조 또는 정치적인 쟁점을 이른바 대중과 엘리트라는 이분법으로 사고하는 이런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그런 경향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퓰리즘 연구자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중과 엘리트가 이 말하자면 기득권 엘리트와 소외된 대중 사이의 갈등으로 정치 구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포퓰리즘의 속성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포퓰리즘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프레임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근데 기성의 정치 구조가 됐든 아니면 그것이 기성 집단이라고 표현하든 기성 엘리트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들로부터 이른바 대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소외됐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포퓰리즘이 성장한다라고 역으로 좀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포퓰리즘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 엘리트와 대중의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대립을 얘기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항상 대중적인 호소력을 갖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정 조건에서 이것이 호소력을 가지게 될 텐데 이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조건은 결국은 이른바 정치 엘리트들 내지는 지배 엘리트들이 일종의 대중의 소외감을 많이 자아내거나 또는 대중들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기성의 정치 질서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확산될 때 또는 불만들이 쌓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주장들이 어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는 질서를 통해서 표현되는 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뭐 선거라든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래서 엘리트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엘리트를 특정한 시점에 또는 각자의 평가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 과정이 뭔가 선순환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내지는 불만으로서 포퓰리즘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포퓰리즘을 이제 민주주의 위기의 결과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논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통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어떤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경향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민주적인 경향일 텐데 민주주의적 경향을 좀 아주 원칙적인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그 요체는 아마 인민주권의 원리에 있을 겁니다. 대중이 어쨌든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자유주의의 요체를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법치와 권리의 문제에 있을 겁니다. 그 권리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어떤 재산권에서 출발을 하든 어떤 것에서 출발하든 간에 예컨대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권리는 설령 그 사회에 존재하는 인민들 또는 주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이고 그 보호되는 영역이 보호되는 방식이 이른바 이제 법치의 형태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분화시켜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작동을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 굴러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한편에서는 자유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요구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자면 이를테면 카스 뮤데 같은 포퓰리즘을 연구했던 사람이 그런데 포퓰리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비민주적인 자유주의에 저항 내지는 대항을 해서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시켜 본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내재한 어떤 긴장, 그중에서 특히 인민주권의 원리와 관련된 긴장이 발현되는 하나의 양식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현재 포퓰리즘 확산은 좀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것이 이제 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좀 이제 정당 정책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당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 메이어라는 사람이 카르텔 정당이란 말로 표현했던 것처럼 조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를테면 우리가 뭐 하나의 사회를 국가와 시민 사회라는 아주 고전적인 틀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본다면 과거에 이제 국가와 시민 사회를 매개해주는 역할 또는 매개해주는 통로로서 이제 정당들을 사고하는 또는 규범적으로 그래야 된다라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의 가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국가의 일부가 돼서 시민사회로부터 괴리가 되고 오히려 국가기구의 일부가 돼서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해서 국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가의 요구를 가지고 시민사회를 조종하거나 또는 시민사회를 배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왔다라는 것이 이제 카르텔 정당론자들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당이 더 이상 국가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민주주의 위기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정당 정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카르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자면 우선은 과거 20세기 초반이나 2차 대전 직후에 성행했던 이른바 대중정당 모델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포괄정당이니 선거 전문가 정당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정당이 이제 진화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정당이 진화해 온 체제라면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정당들 사이에 일정한 담합 구조가 형성된 체제 이거를 카르텔 정당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중정당으로서 기능하지는 않고 대중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거죠. 그 기능은 이제 사실상 종식이 됐고 어떤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또 거기에 적합하도록 정당 조직이 개편되고 이런 과정을 밟아왔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특화된 정당들 사이에 일종의 상호 간의 어떤 부조체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을 카르텔 정당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를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 정당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 그게 이제 국고 부족으로 나타나는 그런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다라든가, 정당의 당원 수가 이제 줄어든다라든가, 더 이상 당원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원 수가 줄어든다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기성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등등등의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뭐 발표 그래도 그 증거들 몇 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얼마나 확정적인 증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고 당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국고 부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확정적인거에 상관없이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문제가 정당 정치의 차원에서는 이제 카르텔 정당에 대한 불만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에서 뭐 그 정당들을 뭐 틈새 정당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뭐 소수 정당이라고 표현하든 그 정당들이 기성 정당의 표를 가져와서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논점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예컨대 극우적인 주장을 펴는 정당들이라든가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펴는 정당들은 과거에도 쭉 있어 왔을 텐데, 사실은 유럽의 경우를 보면 베이메라고 그러게 되네. 바이메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극우 정당 근데 뭐 세 번의 물결이 있었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극우 정당이든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든 이 정당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됐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만큼 뭐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참고할 만한 논의로 아주 오래전 논문이지만 클라우스 오페라는 사람이 작성했던 논문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클라우스 오페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피터 메이어 같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현대 정당이 이제 대중 정당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선거 전문가 정당이 된다라든가 대중 정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중 정당 형태가 일종의 민주주의 형태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왜 대중 정당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었느냐? 그 중요한 일종의 매개체로 클라우스 오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국가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논리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대중정당이 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는 정당들이 일종의 뭐 그것이 노동운동 조직이 됐든 아니면 시민사회 조직이 됐든 아니면 일반 유권자가 됐든 어떤 그 시민사회 요구를 가지고 그걸 이제 정책으로 어필하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이제 정당들이 성장을 했던 것인데 유럽에서 이제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나면서부터는 정당이 모아서 대변했던 얘기들이 이제 국가를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뭐 필요성도 떨어지고 정당으로서는 이제 선거에서 생존해야 하니까 선거에서 생존하는 기능만 남는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민사회의 괴리가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스 오페 같은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국가가 복지 기능을 제공하는 한에 있어서는 대중정당이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정당이 과거와 같은 대중정당 형태로 시민사회하고 그 연결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거나 말하자면 대중정당부터 이탈한 정당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클라우스 오페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찾았더니 한 40년 전에 쓴 논문이더라고요. 그 논리가 맞다면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최근에 유럽에서 늘 있어 왔었던 포퓰리즘, 특히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갑자기 대중적인 어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복지 제공 내지는 기존에 제공되어 왔던 복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최근의 일련의 현상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2008년도 유로존 위기 이후에 유럽에서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나라별로 편차는 있지만 예컨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간다는 말을 해도 되죠, 학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우수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예컨대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뭐 다른 나라도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빈곤율이 10%를 넘어서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떤 그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개혁들, 경제 개혁들을 단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좀 바꾼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규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독일 경제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잘 나가고 있지만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것의 이제 직접적인 비결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제도 또는 복지혜택들 또는 복지국가가 축소되는 과정이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클라우스 오페의 말이 맞다면 그 과정이 결국은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발표글의 요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전북대학의 박경미 교수께서 지구당 없는 한국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한 20분 정도 쓰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입국 조사처에 계시는 전정 박사 같이 작업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같이 이제 쓴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당이 없는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에 관련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당이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이긴 한데요. 사실 지구당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당원협의회 형태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의 맨 밑조직이라고 하셨죠. 지역 조직은 사실 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굳이 지구당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 발표를 하게 되는 이유는
1987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어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 현재의 어떤 정당의 어떤 법규나 이런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7년에 이제 그 민주화가 되면서 각종 선거가 진행이 됐고 그때 이후에 반복된 선거 속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낮은 정당의 문제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경쟁하지 않고 선거 경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004년에 그 첫 발로 내렸던 게 이제 지구당을 폐지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정책 정당화를 위해서 원내 정당화를 통해서 이제 정당 안에 원내 정당의 여러 가지 입법 조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문제점이 정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에 좌우했던 특히 이제 3기임이었죠 당시요. 3기임을 중심으로 했던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권화하자. 당내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 속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도했고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구당이 없는 상태로서 제도적으로 없고 당원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법규상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임의 조직으로서의 어떤 당원협의회가 지금 허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구당을 없앴고 정책 정당을 해서 과연 한국 정당에서 정당 지도부의 역할은 영향력은 축소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제왕적인 어떤 총재, 당 총재의 역할, 모든 것을 좌우하는 당대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지구당은 현직 의원들의 어떤 재선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직 의원의 영향력도 이 정당 운영에서는 좀 배제됐는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책 정당화, 특히 정당의 정책적인 경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많은 연구들이 주목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거의 사실 대부분이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국회 안에서 어떤 정책이 몇 퍼센트가 가결이 됐고 대안반이 됐고 이런 비율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운영됐으니까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당이 없어진 지 한 15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이 없어진 이후에 정당의 민주주의, 장내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문제의식은 지구당 없는 한국 정당의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는가 그리고 현직 의원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중심으로 저희가 대립을 주관했습니다. 그럼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15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지도부라고 하는 것을 원내 정당과 연내 정당으로 두 개 나누어서 이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외 정당에는 당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 기타 단직, 주당직으로 이제 설정했고요. 원내직에는 원내대표, 부대표, 그다음에 위원장, 각종 상임위원장이죠. 그리고 의장단, 정책위원 이렇게 이제 이 6개 정도의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정당을 통해서 정당이 가시적으로 두 개의 그 원내외라고 하는 형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분리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때 2004년 시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구성 원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그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원내직 중에 이제 정책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시점에는 분명히 대부분의 정당들이 정책위원회를 원래 중앙당이 갖고 있다가 전부 다 원내 조직으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원내에 이제 정책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위원회를 전부 다 원내 조직으로 바꿨는데 지금 현재 그 모든 정당들이 거의 사실 조직도상으로는 정책위원회가 원내 조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에는 정책위원회는 그 원내 조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에는 이제 또 원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분리하는 게 조금 맞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정책위원회가 꼭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지만 정책정당화하면서 정당 안에서의 원내에서의 입법 지원을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연구에서는 원내직에서
정책위원회를 포함하는 걸로 이제 표현했고, 그래서 지도부도 정책위원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원외정당, 원내정당에서는 이제 그 지도부들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두 파트로 운영됐는데요. 먼저 원외정당에서는 대의기관의 구성, 그러니까 정당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정당의 주요 결정을 하고 있는 대의기구 4개를 이제 뽑았고요. 4개 중에서 이제 전당대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규모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뭐 당무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기구를 이제 분석했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저희가 뭐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전당대회는 모든 당원들이 모여서 모이는 뭐 하는 축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은 전국위원회 혹은 전당대회는 대의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당원을 대표하고는 대의원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대의원들은 대개의 경우 이 지역위원, 그러니까 시도당이죠. 시도당에서의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한 50% 차지하고요. 그 안에 누가 포함이 되면 현직 의원들이 추천하는 이 당원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좌진을 포함해서 당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석이 100석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300명 정도는 현직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뭐 50%, 5,000명이죠. 5,000명 중에 한 뭐 몇 퍼센트 상당히 현직 의원들이 표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위원회 역시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뭐 말도 할 것 없이요. 나머지의 위원회들도 대부분은 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연구자의 한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명단을 결정하느냐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의결을 통해 여러 명이 있죠. 그 안에서 명단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 통해서 그 뭐 1,000명 혹은 100명 정도 안팎의 그 위원들을 이제 선임을 해서 하는데 그 차이는 새누리당은 대개의 경우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그 이 의원이나 뭐 도지사 등등을 이제 뭐 중앙위원회라든지 핵심적인 위원회에 넣고 있고 그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뭐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통합당은 엄밀히 말하면 지도부가 선출한다고 보이는 면에서 지도부가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각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반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당을 운영할 때는 그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그 대표들을 통해서 중앙당에 전달하는 면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시도지사를 비롯해서 각종 지방선거 선출직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출됐는가라고 한다면은 과연 현직 의원 혹은 그 당대표를 비롯해서 중앙당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는 조금 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정책 결정에서의 조금 구체적인 정책연구소의 파트입니다. 정책연구소는 잘 아시겠지만 당대표가 이제 이사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사회의 구성은 뭐 큰 차이는 없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정책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원장 이렇게 사무총장 이렇게 대부분 들어가고 그 이사회에서 사회 혹은 사내 그 당 내에서 위원을 선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들은 뭐 많은 뭐 그 이 의사결정 기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과연 정당에 적합한 구성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조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정책연구소에서 운영한 성과를 그 정당 내에서의 운영에 어떤 반영하는 절차가 상설화되어 있거나 혹은 그 루트가 이 제도화되어 있어도 타시기가 없다는 겁니다. 표 3을 보시면 현재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원장과 부원장이 이제 대의기관에 참여하는 어떤 이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은 원장 부원장이 전혀 그 4개의 대의기관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연구원은 일부 있지만 사실은 이 역시 이제 전국 대의원회하고 중앙위원회 좀 규모가 큰 데죠. 이렇게 표결의 권한을 하나 정도 갖는 정도이고
나머지 연구원의 어떤 정책 결정들이 그 정책 정당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는 발표문에 쓰지 않았지만 정책연구소의 각종 그 연구 성과를 보면 선거 시점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선거 시점에 대부분 여론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당 지지도, 그다음에 지역구의 어떤 선거의 어떤 이런 그 변화를 조사하는 그런 기구로, 그러니까 정책연구소는 상시적으로는 정당의 어떤 정책의 어떤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정당이 운영하는 선거 기구의 하나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연구소의 정책 정당화의 기여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정당 지도부가 결정하고 있는 어떤 공천 과정이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원외 정당의 핵심적인 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선거의 어떤 과정인데요. 이 표 4를 보시면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매년마다 보고하고 있는 정당 활동 계획에서 있는 그 당직자 혹은 뭐 대표 이렇게 선출 절차에 의해서 뽑히는 인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2년과 14년에 보시면 이게 두 해가 전부 다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은 총선이고 14년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12년도를 보시면은 거의 뭐 두 정당의 90% 그다음에 뭐 60% 정도 지금 30% 정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뭐 지명, 임명, 전략 공천 형태로 이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했고요. 경선은 뭐 10%에서 한 30%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비율밖에 안 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도부의 영향력은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14년도 지방선거는 좀 역전됩니다. 지방선거는 이 경선 형태로 많이 운영이 돼요. 이 수치가 모두가 다 지방선거고 총선은 아니지만 제가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아마 당내의 당대표를 뽑은 게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선거는 그래도 경선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현실적으로 미루어짐작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 경선의 어떤 이 제도와 방식이 왜 지방선거에는 많이 될까?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서는 중앙당에서 가능하지 않고 활발한 어떤 당내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있게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보를 이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 속에서 심사하는 과정이나 후보를 이제 탈락시키는 과정도 전부 다 중앙당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당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직 의원 혹은 당 지도부 영향력은 여전히 지방선거에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선출 절차 역시도 경선이지만 지도부 영향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영향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현재 원외 정당의 지도부의 영향력은 그 다음 선거나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을 표 5에 제가 간접적으로 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012년, 13년도에 원외 정당의 지도부가 한 29명 되는데 이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여부와는 관계없이요. 모두 다 이제 공천을 받았고 그 2명은 사실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이제 외부에서 왔던 홍보 기획을 위해서 어떤 미디어 센터에서 이런 외부 인사들입니다. 그 2명을 제가 전부 다 공천을 받았고요.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60명 중에 3분의 2가 이제 전부 다 공천을 받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10명 정도는 아마 탈락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준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20대 비례대표였던 김광진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탈당한 사람, 불출마 선언한 사람, 그리고 문재인 의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몇몇의 기준에 위배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지도부 원외 정당의 지도부는 공천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 측면 모두가 그 정책연구소의 어떤 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선의 어떤 결과에 미친 지도부 영향력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는 없지만 원외 정당의 운영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도부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원내 정당에 대한 건데, 원내 정당은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 이 입법 과정에 미친 영향입니다.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표 6을 보시면요. 정당 지도부가 입법 활동의 이제 평균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발의 건수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대안 반영 폐기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반영 폐기 건수, 그러니까 자신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폐기되지 않고 대안으로라도 위원회 대안이라도 법안이 반영됐을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중앙당 지도부 원내 정당이죠. 원내 정당은 2.7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5.1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위원은 4.0건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일 강하게 대안 반영 폐기되는 이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고요. 그다음에 일반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앙당 지도부. 중앙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닐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외도 아예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직 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그 원내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분명히 보이고요. 비율도 역시 그다음에 이제 가결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결 건수도 보면 압도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가결시키는 건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그 정당 지도부가 그 두 정당으로 국한시켰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 반영 폐기, 가결 건수에서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고요. 그렇다면 입법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정당이라든지 이제 정당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부분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표 7을 보시면 발의 건수 말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가결 건수를 먼저 새누리당 보시면 가결 건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원내 정당의 지도부가 0.9건, 원내 지도부가 2.8건, 일반위원이 1.3건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이 비율의 차이를 조금 보이고 있죠. 건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도 보시면요. 대안 반영 폐기와 가결 건수 모두 다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두 개 다 모두 원내 지도부가 일반위원이나 중앙당 지도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경험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 발의와 이제 이 나머지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표 8과 90에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해봤는데요. 표 8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안 발의 건수에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조금 더 많은 발의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그 제1당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표 9에서 보시면 대안 반영 폐기 건수와 가결 건수로 두 개를 나눠서 봤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영향력은 먼저 대안 반영 건수를 폐기를 보시면 원내 지도부만이 유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발의한 법안일수록 대안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 반영에 원내 지도부 영향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가결 건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발의한 법안은 가결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표 10을 보시면 결국은 가결 비율로 조금 다시 상세화를 시키면 정당에서 새누리당일수록 가결이 되고 이거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제1당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변수가 원내 지도부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법안을 발의한 법안이 훨씬 더 가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내외 정당을 분리한 그 정책 정당화 시도는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외는 중앙당 지도부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내 정당은 또 원내 지도부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게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패널의 제목이 지구당 운영과 정당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분리 운영되는 것이 정당의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논의에서 과연 그 그러니까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 원내 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걸 커뮤니케이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이 결국 정책이 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안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고자질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 지역에서의 아이디어는 전혀 얻지 못하고 그냥 원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중앙당에서의 공천 과정이나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많은 이 당원들을 의사를 다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활동하고 있을까. 그런 면에서 지구당이 이 패널에서는 지구당 운영과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한국에서 난센스인 주제이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배병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신 한국의 정당은 이 원내 정당, 원외 정당, 그다음에 아래 조직 이게 사실상 거의 분리된 형태로 세 개의 몸통이 따로 노는 형태로 조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모양이 안 갖춰지지는 사실은 이런 정당의 형태로 되고 있다는 조금 그런 이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이 정당 운영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좀 비약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구당 운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과거 형태로 그래서 가기는 어렵겠지만 지구당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향, 특히 중앙당이나 원내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들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의 어떤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제가 10분씩